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그 핵심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세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들 심란하실 거예요. 원래 그 4차 혁명 시대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 시장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코로나까지 닥쳐서 아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워하고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취업하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핵심 취업 전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채용 담당자였어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잘 아시나요? 요즘 항공사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었고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심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심사관이란 게 뭐냐면 면접관도 있고 자기소개서 심사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NCS 직업기청력 필기문제 출제위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채용자로서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그 일하면서 많은 대학에서 취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 그 공공기관 취업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관심의 방향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공공기관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선회가 옳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그 공공기관 채용 전형 특성을 분석을 드릴 텐데 사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공공기관에 제가 오늘 초점을 좀 맞출 거거든요. 사기업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특성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대비 전략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각 전형별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이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모든 취준생들의 고민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게 취준생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뭐 면접관으로도 만나지만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다들 일단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취업하면 대기업, 그 중에서도 그동안은 상하반기 공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공채 시기에 맞춰서 뭐 방학 전부터라든가 아니면 이전 학기, 뭐 인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접수도 좀 많이 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될 경우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동안 공공기관은 준비하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따가 그 뒷부분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죠. 이유가 뭐죠? 서류 전형이 워낙 셌어요. 사기업보다 서류 전형 통과하기가 워낙 힘들었죠. 예를 들면
너무나 높은 수준의 그 스펙을 요구를 했죠. 예를 들면 뭐 토익이 900점 이상이라든가 성적이 상위 10%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어서 이런 걸 전혀 안 보고 있죠. 게다가 예전에는 필기 전형 자체가 공공기관에 필기 준비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어요. 왜냐? 대기업은 직무적성 검사 요거 하나면 됐는데 예전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적성 검사 같은 거 전공에 상식에 한자에 한국사에 그러니까 고시원을 들어갔죠. 짐을 싸고 연락을 끊고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다 상황들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이제는 비중을 두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좀 더 에너지를 쏟느냐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물론 불안하니까 둘 다 지원을 하실 거예요. 공기업만 올인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신문 기사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확 퍼져서 대유행이 됐던 상반기의 기사들 4개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기사들을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뜨는 기사가 이거였어요. 10대 그룹 상반기 신입 공채 단 4곳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3월, 9월 이러면 한 30대 그룹이 채용 공고를 막 발표를 하죠. 그리고 대학은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아예 우리가 학교를 못 갔죠. 저는 물론 학교에서 그 실시간 강의를 찍기 위해서 학교를 나가서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플랜카드가 예전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뭐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서 뽑는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4군데의 플랜카드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죠? 너무나 잘 아시죠?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돼 왔었어요. 4차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거 하고 경제가 또 어려워서 기업들이 이제 핵심 인력만 뽑아서 채용이 축소되고 이런 거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유통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유통이 완전히 그 타격을 받았죠. 롯데호텔 같은 경우 객실이 95%가 비어 있었어요. 항공사 반 이상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생각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좀 밝게 한 부분에 보면 인크루트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 사기업 관련된 특히 대기업 관련된 상황을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인류사를 보면 우리 호모사피언스들이 여러 가지 혁명들을 일으켰잖아요. 충격을 4번이나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2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충격을 주는 어떤 산업적인 혁명과 역병이 동시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인간이 처음으로 혁명과 역병을 동시에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역병인 코로나가 기업들이 4차 혁명 시대에 준비하려던 일정들을 다 앞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조금만 뽑을 것이고 뭐 다 예측은 하고 계시죠. 비대면이 활성화될 거고 게다가 채용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인력만 조금 뽑을 것이고 이제 교육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중고 신입이라고 흔히들 그러죠.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많이 뽑으려고 할 것이다. 뽑아도 뽑는 규모도 축소됐지만 뽑아도 경력 같은 신입사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 기사를 이제 또 보여드렸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심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뭐 느는 건 한숨뿐 역대 최다 취준생. 게다가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유학생들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좀 하면서 그동안 유학을 간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해외 유학생들은 거의 일자리를 지금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 다 내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유학을 가서 취업을 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비자를 안 내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취업이 됐어. 미국에서. 근데 거기에는 취업됐다고 해서 우리처럼 평생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비자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비자 심사가 안 돼서 그냥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냥 강제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더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서 취업을 특히 대기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 지금 그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참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터주는 뉴스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 관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공기관을 취업을 필수로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4차 혁명 시대라든가 뭐 인공지능,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5월에 그 대선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 후보 이외에도 많은 뭐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도 역시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채용이 축소되는 걸 두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올해 그냥 공공기관 26,000명 채용 그대로 하겠다. 요 내용은 그대로 갈 거예요. 게다가 아마 채용을 더 늘리려고 할 겁니다. 뭐 제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도 제가 지금 듣고 있고, 게다가 지지난주에 정부에서 그 굉장히 대규모의 인턴 채용을 발표를 했죠. 행정인턴 8,000명.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웠어요. 2만 명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력 같은 신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더 현재보다 26,000개를 늘린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과 사기업과 국가가 발표하는 저 일자리 정책은 성격이 다른데, 사기업은 경제 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국가는 세금으로 모든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 발표한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책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그 뭐 26,000명 일자리 유지한다 저 내용 중에 지방 공공기관도 또 따로 있죠. 지방 자치단체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하반기 취업 전략으로 제시하는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0743. 공기업의 70%의 에너지를 쏟으시고요. 사기업의 30%의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공기업 100% 이렇게 0,14,0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시잖아요. 공기업만 준비하면 또 사기업의 채용 공고가 오면 신경 쓰이고 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찬성해요.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기업과 사기업을 마음껏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기업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0743. 그러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실제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그 상반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래도 공공기관 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합격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죠? 자, 일단 사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어요.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사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퀴즈로 실시간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책이라도 상이라도 좀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6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중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약 5천 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이렇게나 많아요. 물론 1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창업 열풍이 불어서 1인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2인 이상 중소기업도 150만 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이 지금 코로나 타격이 좀 심각한 상태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뭐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흔히들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 안에 공기업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라는 걸로 어휘를 이해를 하셔야 신문기사를 보실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건 공기업은 뭐지? 공공기관은 뭐지? 근데 어쨌든 통칭하는 표현을 공공기관이라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기업의 분류는 어떤 그 기업의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공기업을 지금 중앙공기업이 340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405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총 74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4만 명 정도를 뽑아요. 705개의 기업에서. 근데 뭐 공공기관은 점점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은 뭐 어떤 기업을 택할지, 뭐 삼성을 갈지 CJ를 갈지 뭐 현대를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일단은 하나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전을 갈지 LH를 갈지 사기업처럼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하나의 직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세금으로 국가가 이제 부처가 있죠. 뭐 행정자치부도 있고, 뭐 과학을 담당하는 것도 있고, 뭐 농업 이쪽을 담당하는 것도 이런 곳이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걸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다 법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조조정이 없어요. 다 법으로 보장된 일자리예요. 여기에서 안정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뭐 한전이다, 코레일이다, 뭐 마사회다 이런 거 두지 마시고요. 705개 중에서 그래도 한 3, 40개 정도는 넓게 타겟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사기업과는 다르게 자기 기업의 그 상황에 맞게 1년 내내 채용을 하죠. 705개가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개 정도가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상 채용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될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 한번 공기업을 볼게요. 공기업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되어 있죠. 시장형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말 그대로 사기업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냐면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상장돼 있어요. 주주총회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샀다가 주주총회를 가봤는데 난리가 나. 왜냐? 무더위가 찾아오면 정부에서 전기요금 깎아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매출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죠. 뭐 이런 곳이에요. 가스공사도 마찬가지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수익을 85% 이상을 스스로 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흑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하고 분위기가 똑같고요.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도전정신, 창의, 열정,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공기업을 타겟으로 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학생회장도 많이 했어. 어떤 뭐 리더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활동한 게 굉장히 많아. 막 경험도 많이 쌓고 창업도 해봤어. 무슨 뭐 쇼핑몰도 해보고 뭐 커피숍도 해보고 뭣도 해봤어. 뭐 방학 때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뭐 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은 시장형 공기업이 딱 맞을 거예요. 거기는 늘상 목표가 주어지고 거기에 그 성과에 대한 좀 압박과 스트레스가 꽤 있죠. 그래서 나는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떤 압박에 의한 어떤 도전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형 공기업에 지원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어떤 것이냐? 저는 여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업의 가장 꽃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적절한 스트레스와 안정성이 같이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은 스트레스가 좀 커요. 근데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돼. 일정 정도의 수익만 올리면 직장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죠. 어떤 곳이 있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곳이에요. 급여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는 적절한 스트레스와 이런 안정성, 그 다음에 도전을 하더라도 막 좀 과한 이렇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도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안정적인 도전을 한 경험들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준시장형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이 공기업 시장형과 준시장형은 규모가 크고 직원들을 제일 많이 뽑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에서 그 채용 규모가 제일 큰 곳들이다 대부분 이렇게 아시면 되고, 특히 이 공기업을 보면 적부 판정하는 곳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류를 통과해서 필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얘기했던 어떤 경험이나 성향 플러스 좀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약간은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적부 판정이에요. 그냥 자격이 되나 요 정도만 보고 대부분 다 필기를 보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쪽 시장형이나 준시장형 위주로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는 서류 전형 강도가 셉니다. 서류 전형에서 많이 탈락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죠? 국민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빨리 취업해서 국민연금 내고 싶으시죠? 꼭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데 국민연금 그 규모가 상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우리나라는 요만큼 걷어서 이만큼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10,000원 받아서 10,000원보다 훨씬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거 이자 가지고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국민들이나 언론에 좀 공격을 받죠. 너네 이거 뭐 적자 내냐?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거 다 소진되는 거 아니야?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공단에서 투자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서류 전형할 때 금융 관련성, 어떤 스펙, 자격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융권에서 경험이 있고 관련된 어떤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금관리형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은 뭐냐면 다 기업의 이름들을 보시면 과학, 학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돈을 운용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 역시 전문성이 필요해요. 과학, 학술 다 이런 거죠. 창의 이런 거기 때문에 우주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전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전형을 어떤 이렇게 탈락시키는 이런 것들을 거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준정부기관은 스펙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제일 많은 곳이 기타 공공기관들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죠. 이렇게 해서 중앙공공기관 3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골고루 잘 살펴보시고 타겟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준비 상황에 따른 기업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지방공기업 있죠. 자,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기업은 중앙 부처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기관이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LH라는 중앙공기업이 있어요. LH 뭐 하는 곳이죠? 주택공사죠. 그죠? 근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또 주택공사가 따로 있죠. SH라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이라는 철도가 있죠.
서울에서 운영하는 철도 있죠. 서울교통공사 있죠.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괜찮아. 그러니까 뭐 여기를 지원할까 저기를 지원할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준비된 상황이나 내 성향 또 내 역량에 맞는 곳은 어디인가를 보고 폭넓게 지원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기관들 이제 관심 가셨죠? 이렇게나 많아요. 뽑는 인원도 많고. 그러면 이 공공기관들은 사람을 어떻게 뽑냐? 자, NCS는 탈스펙은 블라인드 채용. 2015년부터 NCS 탈스펙 블라인드 채용. 이게 시행이 되고 있죠. 저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2015년도에 그 이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NCS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 이번 그 대통령께서는 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도 주로 NCS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블라인드 채용은 탈스펙이고 NCS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공공기관은 과도한 스펙을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저기 제가 위에 썼죠. 스펙보다는 해당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 저 직무 능력이 바로 C라는 거예요. NCS에 보면 C가 있죠. 그게 역량이에요. 컴피턴시. N은 뭐예요? 내셔널, 국가에서 역량의 S, 스탠다드를 만든 거예요. 즉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언어를 국가가 만들어서 반포한 거죠. 스시오처럼 국가가 기업이 사람을 뽑는 기준의 스탠다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시오 이렇게 배포한 거예요. 물론 기업들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우리가 한글 안 써도 돼. 나는 계속 중국말 할 거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이 정부가 만든 NCS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은 전부 다 100% 활용을 하고 있고 사기업도 지금 상당수 NCS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자, 역사를 잠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벌써 18년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거 안 없어집니다. 법제화가 돼 있어요. 못 없애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그 일부 공기업 시범 실시를 했고요. 2017년 드디어 340개 지방 공공기관 포함해서 모든 공기업이 의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NCS 혹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자,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게 뭐죠? 궁금하죠? 일단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맨 뒤에 최소한의 자격 있죠. 그게 바로 아주 요만큼 줄어든 스펙이에요. 자, 그럼 그게 뭐냐? 기존의 전형을 한번 볼게요. 서류 전형을 해서 저건 똑같아요. 서류 전형. 그래서 예전에 공공기관이 서류 전형을 해서 6배수만 필기를 보게 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보통 1,500명 정도 뽑죠. 한전이 이번에 1,000명을 뽑아. 근데 경쟁률이 100대 1이야. 지원자가 몇 명일까요? 10만 명이죠. 그러면 10만 명 중에 필기를 6배수만 보게 했다. 6,000명만 필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서류에서 몇 명이 떨어진 거죠? 94,000명. 아, 이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도한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했죠. 그 94,000명이 필기도 못 보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거 밑에 보세요. 서류 전형이 배수가 없어요. 물론 20배수에서 100배수예요. 아까 위탁 집행형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20배수, 그러니까 2만 명에서 10만 명은 다 필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있어도 20배수, 6배수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배수가 없어. 거의 100배수.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자기소개서 약 50% 이상만 넘으면 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가에서 저도 항상 적부 판정하는데 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류 항상 통과돼요. 예,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장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보러 온 분들이 꽤나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40대, 50대들도 일부 신입사원으로 뽑힌 경우들이 있죠.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면접 2배수.
입에 쓰면 거의 2대1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결국 필기 단판 승부가 되긴 하였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 서류 전형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필기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필기시험조차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필기시험을 대부분 다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또 이게 되겠어요. 서류 전형이 센 곳이냐 아닌 곳이냐. 그래서 나는 뭐 스펙이 좀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적부 판정하는 곳, 그곳을 지원을 해서 바로 필기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2대1 면접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갑자기 좀 의욕이 생기지 않나요? 좀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코레일이거든요. 코레일도 정말 많이 뽑죠. 대표적이죠. 그리고 웬만한 공공기관 준비하는 사람들은 코레일은 다 시험을 쳐봐야 돼요. 왜냐? 필기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거든요. 기회죠. 의수문,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물론 이번에 전공을 넣긴 했는데 전공은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평가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 직업기초 능력,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입니다. 저걸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게 뭐냐? 우선 직업기초 능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기초 능력은 직장인으로서 무조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입이 되잖아요.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셨다 나중에 면접에 활용하세요. 부서 공통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연수가 끝나고 이제 배치를 받을 거예요. 당신은 인사팀 가세요. 당신은 회계팀 가세요. 이제 그럼 이제 동료들이랑 빠이빠이 잘 지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이러고 이제 헤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여기가 인사팀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정장을 입고 똑똑 노크를 하겠죠. 막 심장 막 쿵쾅쿵쾅 거리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사람과 사물. 그게 다 앞으로 내 담당이야. 복합기, 빔, 정수기, 뭐 PC, 내 PC뿐만 아니라 상사님들 PC.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신 상사님들 다 내가 관리해 드려야 돼. 부서 안에서 쓰이는 모든 돈, 자원, 종이 다 내가 관리해야 돼요. 이게 부서 공통 업무예요. 부서 공통 업무는 누가 맡지 않으면 그 부서가 돌아가질 않아요. 누군가 맡아줘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직급이 높아지고 밑에 신입이 들어오면 나는 또 부서 공통 업무에서 해방되죠. 그렇지만 평생 이 부서 공통 업무와 관련된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실무자와 관리자. 관리자는 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문서를 검토를 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바빠 보이죠. 그렇지만 급여는 많이 받으셔요. 왜냐? 결정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몸을 많이 쓰진 않아.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가 되면 그 일을 해요. 결정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피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공무원 경력직 볼 때 혹은 행정고시 이럴 때 피셋을 보죠. 여러분들은 피셋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 만들어 드리고 계산해 드리고 그 다음에 PC로 뭔가를 좀 하고 복합기가 뭐 용지가 걸렸을 때는 얼른 가서 그거 꺼내 드려야 되고 상사님들의 PC가 고장 났을 때는 얼른 가서 수리를 해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만능인이 돼야 돼요. 그거를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관련된. 자, 이거를 일단 자기소개서하고 필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주로 직업기초 능력이에요. 자기소개서 항목도 보시면요. 다 평가하는 게 뭐 도전해봤냐, 문제를 해결해봤냐, 윤리적으로 행동해봤냐. 이게 다 직업기초 능력. 나머지는 이제 직무수행 능력.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접수를 하면 필수 스펙, 가산점 스펙, 자기소개서가 합산이 돼서 서류 전형 합격자, 탈락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필수 스펙은 아주 최소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다, 뭐 어떤 농어촌 공사다 그러면 뭐 영어를 좀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영어 몇 점 이상은 되라. 그러면 그 점수만 넘으면 돼. 허들 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가산점 스펙은 지금 커말이라든가 뭐 한국사 이런 것들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심사하죠? 자기소개서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기소개서에서 1등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평가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항목이 5개인데 항목별로 다 평가가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읽고요. 저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막 대여섯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점수가 5가지,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 평균 내서 서류 전형에 합산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류는 대부분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기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필기 단판 승부돼 버렸죠. 과목은 10과목입니다. 저게 지금 NCS 홈페이지 ncs.go.kr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10과목이 있어요. 저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저 10과목을 다 보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10과목 다 안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행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코레일은 저 중에 3과목 본다. 의사, 수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저기에 3과목에 플러스 2과목 더.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5과목 보는데 3과목에서 5과목 보는 데가 훨씬 더 많고 서울교통사 이런 곳은 꾸준히 꿋꿋하게 10과목을 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서울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적부 판정이고요. 곧 발표할 거야. 공고를. 그러면 가서 한번 필기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가서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 되겠습니까? 예전에 수능 같은 경우도 1, 2학년들도 수능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다. 그럼 여러분들 보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물론 떨어지겠지. 3학년들보다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렇지만 왜 가려고 했겠어요? 시험장 분위기도 보고. 진짜 문제가 야 이거 EBS 맞네.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채용공고가 나오면 다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보러 가봐. 그래서 10과목 아니면 3과목이다. 저렇게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그 필기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다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모 공공기관 20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 수는 없고 서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저 7가지예요. 저 7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론이 뭐냐면 NCS 교과서가 있어. NC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다운로드 안 받아도 돼. 왜 그러냐면 서점에 가보면 저 교과서를 요즘 출판사들이 또 요약도 잘 해놨더라고. 그리고 아마 인크루트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저런 강의들이 앞으로 또 제공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 교과서 공부는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끝납니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력. 어휘력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성어인데요. 이거는 암기잖아요. 근데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은 좀 그거 같아요. 뭐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지사트 아시죠? 삼성그룹에서 어휘력이 예전처럼 무슨 암기에서 맞춤법 이 아이냐 어이 뭐 이냐 그냥 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다 암기인데 요즘은 지사트처럼 이렇게 괄호 넣는 거 있죠. 적절한 어휘 넣는 거. 뭐 요즘 언론사 시험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평소 실력대로. 자, 그래서 어휘력은 그런 문제라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3일에서 5일.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저게 뭐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할 수 있는 거. 공식을 외워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일주일이면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수학이 안 나오고 산수가 나오느냐?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좀 꽤 오래 했는데 절대 미분적분 안 하거든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요. 주로 나눗셈을 많이 하죠. 퍼센트를 내드려야 되니까. 상사님들 퍼센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CEO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자료가 뭐냐면 평균이에요. 표준 편차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 다음에 독해 1, 독해 2는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다 했던 거야. 초중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감각만 되살리면 돼. 저것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문제가 되는 건 추론이거든요. 추론은 3단론법 참거진 논리게임인데 소년탐정 김전일 이런 소설 많이 읽은 사람들은 쉬워. 혹은 퍼즐을 맞추기를 잘했다. 혹은 뭐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셉션이라든가 막 이런 거는 막 추리해 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쉽게 추리가 된다. 그런 사람들 저런 것 강해. 그렇지만 추론은 한 달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저도 그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추론 문제를 출제해 달라 그러면 제일 겁이 나요. 왜냐? 저거는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서 한 문제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놓고도 나도 못 풀겠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게다가 지금 추론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이유가 뭐죠? 추론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AI가 지금 너무나 뛰어나지고 있죠. 특이점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인간의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살고 있는데 인간 80억의 지능의 그 합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특이점에 거의 왔어요, 지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어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한테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추론, 이런 일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추론, 사고력, 앞으로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필기의 추론 능력 문제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복합계산은 뭐냐면 한 문제에서 그 계산을 여러 번 시키는 거야.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 단순 계산 문제만 풀면 풀 수 있어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는 뭐냐면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저런 통합 문제를 지금 대기업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것도 우리가 낼까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 과목이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단순 계산도 먼저 한 다음에 독해를 한 다음에 추론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랑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다.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0743. 30% 필기 준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사기업에 지원하는데. 공통적으로 준비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하고도 달라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과 지금 NCS 직업기초능력은 완전히 이제 그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암기할 게 많아. 토익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도 뭐 연도 외워야지, 왕 외워야지, 사건 외워야지. 도자기 이름도 외워야지, 탑 이름도 외워야 되지, 승려 이름도 외워야 되지, 뭐 책 이름도 외워야지. 근데 NCS 직업기초능력은요, 이제 암기가 필요한 문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능력 가지고 지금이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됐고, 그래서 필기는 준비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일반 자료실 여기 해놓은 게 뭐냐면 그 ncs.go.kr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일반 자료실에 저 51번 방에 저기 직업기초능력 파일이라고 돼 있죠. 저기 밑에. 저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게 교과서예요. 저 교과서를 먼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 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 문제를 모듈형 이론이라고들 많이 하죠. 저 비중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저 교과서에서만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걸 좀, 그래서 저기 일반 자료실 51번 방을 클릭을 하시면 학습자형하고 교수자형이 있죠. 그러니까 학습자형 클릭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아래 한글로 저 10과목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10과목을 내가 만약에 서울교통공사를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 그러면 10과목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3일 정도면 끝나. 그 방법이 뭐냐? 저 교과서 중에, 화면이 이쪽에 나가겠구나. 카메라를 잡고 있다. 자, 교과서 중에 맨 뒤에 가보시면 10과목에 맨 뒤에 가보시면 총괄평가 문제가 있어요. 다 25문제씩 붙어 있어요. 우리 출제자들이 이 25문제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이걸 조금씩 변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과목을 다 공부하면 250문제밖에 안 돼.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3일 정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점에 가서 교재를 사서 아까 그 7가지 패턴의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갑자기 전공시험이 늘어났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전공시험을 보질 않았는데 다시 전공시험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래요. 뭐냐면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NC에서 직업기 초능력으로 하려고 했었어. 근데 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공시험으로 보는데 저렇게 나뉘죠. 저걸 통합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 특성에 맞는 전공 공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경영학 전공자라고 해서 경영학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에세이용으로 우리가 그 수업을 받은 거고요. 저거는 다 필기예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라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3C, 포피 이걸 몰라도 에세이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필기는 3C가 그 세 개의 C나 포피의 P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공자라고 해서 나는 경영학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내 특성에 맞는 전공을 고르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어떤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학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암기할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암기 과목에 예전부터 강했다 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영학 중에는 좀 회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회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는 숫자 감각이 있는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코레일 같은 데는 회계는 빼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행정학은 혹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라는 과목 있죠. 이거 점수 잘 나오던 사람들은 행정학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정학의 단점은 뭐냐면 애매해. 사회문화가 그렇잖아요. 경영학은 오늘 포피를 외웠어 그러면 뭔가 좀 실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행정학이나 사회문화는 뭐냐?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애매해. 뭐 이런 난점이 있고요. 법학은 함부로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법학은 경영학은 사실 우리가 포피하면 어휘의 그 의미까지 암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법학은 어휘의 의미까지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최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는 이거죠. 이거죠. 근데 법학에서 하는 최고는 최후로 통보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학 전공자들이 선택하기에 딱 좋은 것 같고요. 경제학은 말 그대로 수리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공계는 뭐냐면 이공계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전공하는 그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 그게 그대로 병행이 될 거예요. 그거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면접 전형 준비해요. 면접은 또 추가로 그 다른 선생님께서 면접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그 면접은 크게 지금 3가지예요. 경험, 상황, 인성, AI 이런데 우선 경험 면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자료가 없어요. 스펙과 관련돼서. 그리고 저도 면접관을 가면 기업에서 그러죠. 제 스마트폰을 뺏어가고 1시간 동안 자기소개서를 읽게 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50% 이상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 경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따로 면접 족보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질문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보고 주어지는 질문들 저런 것들 한번 보세요. 저게 시작 질문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을 보면 이게 시작 질문들인데 저게 다 뭐예요?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똑같지 않나요? 직업윤리 관련된? 그래서 그 내용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후속 질문이 스타예요. 우리 자기소개 쓰실 때 스타에 맞게 쓰셨잖아요. 저거 참고하시면 되고 상황 면접은 뭐냐면 질문이 상황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공단의 대변인이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혹은 직무 상황에서 이건 이제 인천국제공항 그 질문 사례인데 직무와 저기 상황 제시 2를 보시면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던져지는 걸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경험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잘 보라 그랬죠. 상황 면접은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나요? 실무자를 만나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런 상황을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 만나기 힘드시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터디를 하다 보면 합격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실제로 합격 후기 보면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이 먼저 합격을 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정보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공공기관들이 자꾸 회사의 직무나 이런 것들을, 직무 담당자들을 내보내서 저는 이런 일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결해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런 걸 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AI 면접관에 관련된 건데 작년 하반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AI 면접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AI 그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공공기관도 AI 면접 도입이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마다 지금 경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가보시면 AI 면접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서 경험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0743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취업 준비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 경우에는 각각 취업 준비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 준비 상황에 따른 공기업 선택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처음 준비를 하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필기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한다는 분들은 곧바로 이제 지원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전공 공부를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아니면 직업기초능력만 해도 좀 벅찬 상황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전공이 준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직업기초능력만 보는 곳, 이런 걸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직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준비는 직무 경험,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인턴 경험.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필기 시험을 준비한다는 네, 네. 것인데, 네. 사실 이제 취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언론사 시험도 한번 봐보셨잖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그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NCS 직업기초능력은 제 생각에는 6개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 유형이 암기할 것들도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워낙 교재들도 지금 잘 나와 있어서 그 교과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대신 이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 먼저 보고 교재를 이제 쭉 서점에 있는 교재를 한 3권 정도 하고 봉투 모의고사 한 3, 4개 정도 풀면 많이들 좀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공부하지 말고 스터디를 좀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하는 거랑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랑 성과가 너무 달라요. 피드백을 서로 해줄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진짜 것 중요한 때문이죠? 이 실제로 50문제를 60분 주고 이러거든요. 한 문제 푸는 시간이 정말 적죠. 근데 그냥 암기만 해서 푸는 거라면 충분한 시간인데 계산도 해야 되지, 추리도 해야 되지, 그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떤 문제는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기술에 의해서. 그거를 혼자서는 찾기가 힘들고 여럿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유형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 노하우도 공유할 수 그렇죠. 있어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6개월 걸리는 거 스터디하면 2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경험상 학생들 지도하면서 스터디가 항상 점수가 좋았어요. 그럼 스터디를 하면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조금 공략해보고 네. 그 6개월 안에 두 가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터디를 네.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 면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터디에 보면 또 합격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얻는 정보들도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터디는 강추입니다. 그럼 6개월 정도면 스터디를 통해서 네. 또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인턴 경험을 통해서 또 경력도 쌓고 네네네. 이 두 가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네.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네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사실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꼼꼼하게 읽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기소개서 네.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네. 보시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이 눈에 띄더라.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좀 신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는 아무도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아, 그렇죠. 성적증명서는 총장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내가 써서 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신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뢰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 같은 거고 이제 경험인데,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제목 안 쓴 거. 아, 제목. 항목마다 제목을 다 붙여야 되거든요. 문서는 제목이에요. 또 두 번째, 오타나 뭐 맞춤법,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 실수를 하나라도 해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 상사들이잖아요. 보면 상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오타가 많아? 문서를 나중에 입사해서 가보면. 그런데 그게 하나의 성실성, 그 다음에 또 신뢰도 이런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쪼잔해지거든요. 더 쪼잔해져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분량. 우리 저 꼰대 세대들은 꼰대들이잖아요, 사실은. 기성세대들인데 분량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예를 들어서 500자를 쓰겠다 그러면 90% 이상을 쓰시면 굉장히 그 좀 성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실 뭐 자기소개서는 요즘은 스토리텔링보다는 공기업은 딱 정해진 틀 안에 쓰게 하거든요. 상황 쓰고 뭐 역할 쓰고 노력한 거 쓰고 결과 쓰고 교훈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사실 인사 담당자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네. 한마디 해주시죠. 채용 담당자로서도 많이 만나봤지만 특히 그 채용 담당자들은 이 사람의 취업 시작부터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런 걸 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대신 제가 그 학생 지도했던 사례 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최근에 합격을 한 사례가 이제 5월 말에 출근한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법학 전공자고 4학년 1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1년 동안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정하지 않고 혹은 둘 다 하더라도 어디에 더 분량을 둬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저랑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겠다. 게다가 이제 졸업을 앞뒀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조급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공공기관을 고르더라고요. 그 공공기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스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했고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한 게 직무 경험을 쌓게 했어요. 필기를 먼저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기 합격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면접은 직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직무 경험이 없으면 좀 그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턴에 지원을 해요. 청년 인턴, 체험형 인턴.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제 컨설팅을 좀 충실하게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인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인턴하는 동안 필기를 그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NCS 직업기 초용력 준비를 해서 인턴 그만두고 3개월을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또 합격률이 이제 면접까지 대부분 가는 거예요. 필기는 대부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한 3번째 면접에 갔을 때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직원이에요.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요,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지침만 제시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친구의 성공 요인은 그거 같아요. 정했다. 그리고 불안해도 끝까지 한번 해봤다.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제가 이 친구한테 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좀 여러 번 그 시도도 좀 하시고 좀 그러면 한 번에 합격하는 친구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아무래도 한 번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지금 채용 시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턴이라든지 경험을 꼭 하셔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자소서도 써보고 그리고 그 자소서가 된다면 또 직무와 관련된 필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면 맞나요, 교수님? 네. 딱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